오늘도 사실 들어오기 전에 중국 상무부 대변이 뭐라고 했냐면 지난 20여일 동안 미국 측에서 무려 20가지 정도의 무역 제재를 걸었다. 우리는 지금 중국이 공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뭐 일종의 빌드업 같은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뭐 수출 제재라든지 반도체 규제나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했고요. 작년 9월 24일부터 해서 중국이 뭐 주식 부양도 하고 있고 재정 부양도 하면서 일단 가장 큰 부분은 지난 4, 5년 동안 중국이 완전히 그냥 변방이었고 디플레이션이라는 완전히 다른 유니버스에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 감히 저희가 뭐 중국 얘기를 또 드리는 이유는 지금 중국이 뭐 경기가 좋아서 지금 오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들 4, 5년 전에 겪었던 걸 이제 겪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이 조금 최악은 지나갔구나. 미중 분쟁이 지금 재개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저는 이번에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건 것은 사실 과거와 비교를 해보면 미국이 먼저 지르고 나면 중국이 약간 이제 보복성으로 나오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엔 미중 간의 좀 무역 갈등이 긴장이 살짝 좀 내려간 사이에 갑자기 중국이 치고 나온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공을 한 듯한 그런 인상을 받는데 배짱이 어디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에 중국 쪽 상무부라든지 이제 공급망을 관리하는 부처들이 말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퇴근하면 장마감하고 이제 시황 쓰면 5시쯤부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거의 쏟아내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세게 지르면 베센트 장관이 와서 수습하거나 안정시키고 이런 패턴이라면 중국은 원론적인 입장을 거의 무한반복으로 선전하듯이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제 중국이 믿는 구석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면 최근에 중국이 얼마나 많은 문건이나 이런 걸 발표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생산력이 힘이다 보니까 생산력 관련해서 준비를 하는지 좀 볼 수 있는데요. 오늘도 사실 들어오기 전에 중국 상무부 대변이 뭐라고 했냐면 지난 20여일 동안 미국 측에서 무려 20가지 정도의 무역 제재를 걸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중국이 공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뭐 일종의 빌드업 같은 곡선을 좀 깔면서 우리도 불가피하게 지금 대응을 하는 거고라고 얘기할 정도로 최근에 이제 우리는 이제 익숙해졌습니다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뭐 수출 제재라든지 반도체 규제나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방금 또 얘기하는 거는 뭐 언론적으로 히토류 통제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리 사실 그린카드를 제공할 거고 민용이라든지 일반적인 기업들 쓰는 거에 대해서는 관리라고 생각해 달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오늘 드릴 말씀 중에 중국이 지금 8월 달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2월 1일부로 알고 계신 이 히토류나 이 자석이라든지 이런 광물에 대해서 일부라도 들어갈 경우 마치 반도체 제재가 그랬듯 해외에서 이제 수출하는 업자들이나 생산할 때 이제 본인들 것들 들어갔으면 우리가 일일이 승인하는 이제 법안을 10월 1일부터 발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중국이 지금 이번에 준비를 세게 한 부분이고 이게 만약에 단지 그냥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 12월 초 전에 저희가 에이펙이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단지 협상력을 좀 뛰어넘는 이번에 좀 더 진짜 길게 한번 보고 내년에 마치 이제 중간선거 앞두고 트럼프를 조금 더 밀어붙이려고 하는 심산이라면 그런 부분이 조금 의외로 악재가 좀 될 수도 있어서 좀 예민하게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장표 띄워주시면은 저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건 되게 극히 일부인데 올해 히토류나 광물 관련해서 중국이 공고라고 해서 낸 문건이 60건이 넘더라고요. 제가 참고로 작년 걸 찾아보니까 10건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중국은 물론 이제 당연히 본인들이 위협을 느끼거나 본인들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 특성상 국가자본주의 하에서 공급망 관리 타이트하게 해오고 있는 국가긴 합니다만 올해 들어서 이렇게 많은 준비를 했다는 거는 어쨌건 간에 본인은 조금 길게 볼 수 있고 장기적인 전략을 좀 세우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협상에서의 약간 악재가 아닐까. 지금 시장은 누구도 베팅 사이트 저희가 들어가도 실제 관세가 100% 매겨질 걸 아무도 안 보는 것 같고 사실상 일종의 타코 트레이딩이 됐건 중국이 결국에 저렇게 뭐라고 해도 결국에 4, 5월의 패턴을 볼 때는 협상할 거다라고 보고 계시지만 제가 오늘 조금 불안한 부분, 그러니까 4월 대비해서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지금 많지만 4월 상호관세 때 저희가 이후로 중국이 좀 바뀐 게 있다면 과도한 자신감이나 약간의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를 조금 민감하게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에이펙에서 아주 시원하게 미중 간의 빅딜이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 합의가 일부만 된 다음에 또 12월 1일까지 또 넘어가게 되면 연말에 편한 장세가 또 나빠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좀 지켜보셔야 된다고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히토류 수출 규제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그래서 정확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수출 규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예를 들어 중국 걸 수입을 했잖아요. 네. 그럼 그 수입을 중국 걸 할 때마다 다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인 건지 네. 아니면 한 번 예를 들어 우리의 히토류가 어디에 들어가니까 그거 한 번 받으면 앞으로 너네 살 수 있어 이런 건지 어떤 방식으로 정확히 수출 통제를 하겠다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 번 승인해 주면 네. 그냥 거의 뭐 네거티브 방식으로 안 되는 것만 걸러서 네. 라이센스를 주면 하겠다는 방식은 유효한 것 같은데 일부 이제 가져가서 뭐 당연히 이거 로봇도 만들고 반도체도 쓰고 그걸 여러 어떻게 다 분야를 쓸 확인하느냐가 제가 텐데 궁금하더라고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네. 근데 이제 지금 12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마치 반도체도 미국 장비를 써서 하는 해외 업자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도 지금 압박을 받는 것들이 있듯이 그것도 역시 분간은 안 되지만 중국도 비슷하게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실제로 이제 조율 없이 진행될 경우에는 사실상 건건히 보겠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셈이라서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솔직히 현실성은 없다고 보는데 굉장히 안 했던 행동들을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미중 간의 협상 과정에서 일부 어떤 방지턱이 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조금 논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수출을 할 때마다 그 수출을 수입하기는 업자가 네. 중국에 갔다가 우리 이거 여기다 쓸 거니까 승인해 주세요 이렇게 간다는 목적처를 얘기죠. 간다고 일일이 지금 보고하겠다는 거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나온 건 없지만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밝혀놨고 네. 실제로 이제 개별 승인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백악관 입장에서도 황당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화가 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히토류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어떤 제품이나 이런데 되게 작은 요인인데 꼭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많은 곳에 쓰이고 많은 네. 수입업자가 있을 텐데 그걸 다 보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현재로서는 지금 얘기 나온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민용은 큰 틀에서 허가는 해주겠습니다만 네. 용도처를 일일이 보겠다라는 식으로 좀 그 얘기를 하는 정도군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로 시행이 될 경우에는 사실 골치 아픈 게 사실이고 중국도 그걸 할 수가 있나요? 그분들이? 뭐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지금 뭐 60개 문건까지 내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걸 보면은 네. 관련 부처들이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겁주기 용으로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뭐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긴장할 수밖에 없고 TF를 만드는 이유도 뭐 저희가 아시는 대로 지금 뭐 저희가 로봇 하나 만들려고 해도 중국 관련 광물 의존도 한 70-80% 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거의 뭐 중단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그렇게라고는 안 하고는 있지만 본인들 입장에서 미국부터 일부 굴복시키면서 본인이 얻고 싶은 걸 얻겠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본인들 수단이 많다고 생각을 하면 이번 딜이 저는 사실 원래도 빅딜로 에이펙에서 보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스몰 딜 몇 개만 하고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저희가 2, 3주 동안 베센트 장관이나 이쪽에서 이제 합의하는 과정을 한 2, 30일 정도 평균적으로 걸렸기 때문에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예. 근데 그 히토류를 지금 중국이 가장 큰 무기로 활용하고 있고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걸 몇 번 보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무기화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반대로는 이제 서방 세계에는 히토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어떤 촉매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 기간 동안이나 이런 히토류가 중국의 무기로서 작용을 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하고 또 그리고 시장을 보고 계신 분으로서 그런 히토류의 실제로 공급망 다변화 같은 게 좀 일어나고 있는지 또 그런 흐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사실 뭐 완전히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 쪽에서 지금 장표 띄워주시면 수출이 나가는 그 수출 증가율 자체는 사실 최근에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4, 5월 달에 제네바 합의하면서 수출 물량이라든지 전반적인 것들은 이제 중국이 다시 나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국 입장에서 이제 주변국들이나 이제 어떤 그 준비 과정들을 저희가 중국 내에서 추정한 것들을 보면 제가 볼 때 이 공급망을 아무리 빨리 지금 구축을 하더라도 3년 이상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중국 내에서 연구원들은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실제로 글로벌 IB들도 기본적으로 이 어떤 카드 자체가 강력하다 보는 이유는 실제로 미국이나 호주나 지금 유럽이나 여러 국가들이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과정을 중국은 한 20년째 한 거고 뭐 남들 어떻게 보면 자원 쓰고 환경 망가지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을 중국은 그냥 했던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인들 입장에서 이제는 강력한 무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 구축한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3년 안에는 중국이 이런 협상력을 극대화시킬 수는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다른 동맹들과 같이 또 이제 와서는 대응하자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이유가 본인들 입장에서 이거는 하나도 진척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공급망 구축은 좋은 투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은 뭐 큰 기대는 하지 말자라는 얘기이신 것 같고, 그럼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의 해결에 큰 기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올해 장 좋은 거 누구나 알고 있는데
내년도 전면적인 강세장이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그 얘기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네, 일단은 중국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에 이미지가 그래도 작년 9월 24일부터 해서 중국이 뭐 주식 부양도 하고 있고 재정 부양도 하면서 일단 가장 큰 부분은 지난 4, 5년 동안 중국이 완전히 그냥 변방이었고 디플레이션이라는 완전히 다른 유니버스에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 감히 저희가 뭐 중국 얘기를 또 드리는 이유는 일단 이미지가 1년 동안은 중국이 조금 최악은 지나갔구나. 또 극단적인 비관론이 저희가 안팎으로 어느 정도는 조금 완충이 된 것 같고 저희가 이거 장표를 조금 띄워주시면 내년에 사실은 저희가 전면적인 강세장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보시는 장표는 위에 올라간 두 개 섹터가 올해 유일하게 중국을 끌고 있는 섹터입니다. 사실 중국이 뭐 나름대로 상해 종합지수 지금 3,900선까지 왔고 한생 H나 뭐 여러 지수들이 올랐지만 주도 역할을 한 건 딱 세 가지였는데요. 중국에서 이제 테크로 불리는 TMT 섹터, 그러니까 텔레콤, 미디어, 테크 섹터로 불리는 테크 섹터의 거래 대금이나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전체 시장을 견인을 했고 소수의 성장주들이 이제 과열이었던 거죠. 그리고 밑에 여기 선진제조라고 돼 있는데 선진제조는 이제 중국에서 요새 분류하는 법인데 분류법 안에 들어가는 섹터들이 전기차, 뭐 최근에 이제 중국도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새로운 기술 접목한 ESS나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 반영한 뭐 배터리 친환경, 전기 장비, 또 조선, 또 비철 금속, 소재, 히토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 선진제조가 또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AH 주식이라고 얘기하는 홍콩 재평가. 네, 이 세 가지 부류만 사실은 주도주 역할을 해서 나머지 뭐 내수 섹터라든지 소비 섹터, 우리가 이제 시클리컬이라고 얘기하는 경기 민감주, 일반적인 것들은 사실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저희가 이제 일단 중국에 대해서 전면적인 강세장을 기대하는 이유는 올해 이 성장주 포함해서 이익이 턴어라운드한 섹터가 20%밖에 되지 않았고요. 내년에 저희가 추정하는 부분은 한 50% 정도가 이제 턴어라운드를 한다고 보고 있어서 소외됐었던 업종들이 이제 붙으면 내년까지 어떤 장세를 좀 예측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저희가 지금 중국이 뭐 경기가 좋아서 지금 오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들 4, 5년 전에 겪었던 걸 이제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인플레이션이다, 주식해야 된다, 현금이 아니라 어떤 자산 투자해야 된다고 그러는 건데 사실 중국은 지난 4년 동안 초과 예금 그리고 소비와 투자를 줄여놓고 쌓아놨던 자금들이 소위 말해 이제 최근에 국뽕이 좀 살아나고 미중 간의 대립에서 좀 선두를 가져가고 있고 마진의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성과를 내고 있고 또 무엇보다 올해 중국이 경기는 안 보고 있지만 수출이 생각보다 안 무너졌습니다. 뭐 이거는 저희 동아시아 국가들 전반적으로 수출이 좋긴 한데 밀어내기든 우회 수출이든 간에 올해 중국이 5, 6%대 성장 그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4년 동안 빠진 부동산은 더 안 빠지고 있고 내수에 대한 비관론은 이제 바닥까지 온 상황에서 많은 초과예금들이 이제 주식을 선택하는 용기들이 생기고 있는 게 이제 포인트라서 내년에 만약 저희 예상대로 유동성 함정은 이제 막 4년 만에 벗어났고 그럼 이 돈들이 당장 뭐 수요를 일으키는 건 아니더라도 많은 섹터들의 이익들이 4, 5년 만에 이제 턴어라운드를 한다면 조금 더 강세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장세의 방식은 올해는 압도적으로 중국도 유동성 장세였습니다. 뭐 말 그대로 그냥 없던 주식을 로컬 자금이 들어와서 주식을 채웠을 뿐이고요. 내년에도 역시 중국은 채울 수 있는 주식의 비율은 높을 걸로 보여집니다. 무려 4, 5년 동안 그냥 주식을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저희가 보고 있어서 전면적인 강세장 얘기를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아까 보여주신 내용에서는 네. 그 테크와 선진 제조업이 지금 이제 압도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2026년 그리고 향후에는 어떤 종목 그러니까 주도주를 뭐로 보고 계실까요? 일단 저희는 내년 2, 3월 달에 춘절 장세라고 얘기하는 그 구정 연휴와 뭐 3월 전인대로 알려진 이때까지는 지금 중국에서 쓰고 있는 이 테크에 대한 기대감, 뭐 기술 자립이든 AI 응용이든 또 미국의 AI 랠리에 대한 어떤 쫓아가는 거든 당장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얘기하는 뭐 캠브리크론이라는 주식이 규모가 있던 없던 지금 사실은 기대감으로 많이 끌어올린 게 있고요. 또 선진 제조 기업들도 사실 마진은 안 좋지만 전반적인 그 산업 구조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2, 3월까지는 사실 실적을 까더라도 투자만 좀 나오면 장세가 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내년 2, 3월까지는 지금 주도하고 있는 뭐 이런 배터리 친환경, 테크, 또 홍콩의 기술주들, 또 아시는 플랫폼 기업 알리바바나 뭐 플랫폼 같은 그 텐센트 같은 기업들이 주도해서 유동성 장세 형태로 2, 3월까지 갈 것 같고요. 중간에 3, 4월에 이제 좀 현실 자각이 한번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주식도 이제 단기적으로 한 1년 동안 채웠기 때문에 내년 2, 3월 이후로는 이제 새로운 주도주가 뭐 다음 주에 이제 개막하는 이제 중국의 당대회에서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수혜주들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눌렸었던 소비주들, 또 서비스업 쪽에서 중국의 새로운 이런 이제 오프라인 서비스업들, 또 신소비들,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이런 자본재나 산업재가 되게 훌륭한 기업들이 많아서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내년에 특정 시점 한 2분기 정도부터 좀 주도주 역할을 좀 할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당대회 얘기를 그래서 너무 잘 해주신 게 제가 이제 옛날에 포스코라는 기업을 잠깐 몇 년 커버할 때 보면 15년 4분기에 바닥을 찍고 16, 17, 18년 엄청 올랐는데 그렇죠. 그때 결국 이 5개년 계획으로 네, 그 공급주 구조 개혁이 나오면서 정말 제대로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 사이클을 기대할 수 있는 거냐? 왜냐하면 사실 그때보다 더 철강이나 이런 거 공급 과잉은 더 심해졌으니까. 네. 아니면 결국 이번에 공급주 구조 개혁은 2차 전지랑 자동차랑 이런 쪽 신재조로 가는 거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은? 사실 저게 좀 비겁한 대답인데 약간 현색지대일 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둘 다 할 수 있다 아니면 둘 다 대충 두 가지 다 병행이 되는데, 병행이 되는데. 이제 어떤 각자가 가는 스토리는 서사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지금 팀장이 보셨던 그때 당시에 중국의 뭐 철강이라든지 네. 화학이라든지 뭐 어떤 소재 산업들, 예. 원자재, 석탄 전반적으로 진짜 감축을 하고 세게 후방 원자재 중심으로 이제 미세먼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빌미로 감산을 하고 이런 거였다면 이번에 관련 섹터들이 포함이 되지만 네. 중국의 내년과 내후년의 이런 그 구조조정 스토리는 요새 이제 중국에서 많이 얘기하는 반내건이라고 그래서 네. 이제 소모적 가격 경쟁을 내부적으로 억제하는 시나리오인데요. 거기에 철강, 화학 같은 이런 굴뚝 산업도 들어가지만 네. 이번에는 말씀하신 친환경도 들어가고 또 플랫폼 산업들도 네. 들어가고 광범위하게 출혈 경쟁을 막겠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섹터가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는 측면에서는 상장 기업들 중에 이제 적자 생존, 그러니까 상위 기업들 중심으로 재편을 시키고 모든 영역에서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역이 사실 중국이 지금 공급 과잉이 아닌 데가 없고 적자 경쟁을 하는 산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 해결책은 수요죠. 근데 중국은 수요 정책에 항상 둔감하거나 좀 서툰 경향이 있고요. 중국이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내년에 공급 쪽에서 옥죄는, 그러니까 그게 단순 감산이나 투자 축소도 있지만 이제 상당 부분 이미 투자 축소 진행된 섹터가 많고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지방 정부의 이 당서기들의 KPI를 바꾸거나 네.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동을 통해서 상위 기업들이 리스팅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상위 5개 기업이나 6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더 이상 적자 경쟁에서 조금 나오면서 하위 업체들이 죽고 상위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개선이 되는, 아까 앞서도 앞에 대표님 얘기하신 뭐 중국도 ROE 같은 것들이 이제 볼 네. 수밖에 없는데 내년에 중국의 다양한 중후장대 산업들이 이 구조조정에 걸린 산업들이 이제 재무제표 개선이 되는 그런 이제 사이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떡고물 떨어지는 건 많지 않을 것 같고 중국 내부적으로 이 리스팅된 상위 기업들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주가 반영이 내년에 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내년에 거의 5년 만에 물가가 좀 오르고 네. 리플레이션 구간으로 진짜 오랜만에 간다 하더라도 물가가 급등하거나 10년 전에 보셨던 철강이나 이런 산업들이 감축되면서 왔던 효과들보다는 그 재무제표나 기업들의 어떤 집중도가 개선이 되면서 상위 1등 기업을 사면 많이 먹는 형태로 다양한 산업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단에 있는 게 철강하고 태양광, 뒷단에는 배터리 친환경 쪽에서 뭐 전기차 같은 네. 기업들, 또 화학이나 정유, 또 중국의 조선 이런 업체들도 상위 기업 중심의 재편이라고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고 과거보다 그 효과가 좀 완만하고 길게 뭐 이제 시진핑 3기 임기에 2년이 남게 되는데 2년 동안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서 관련 섹터들이 좀 광범위하게 수혜를 좀 받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네. 그 소비 쪽은 이제 인바운드 관광객을 늘리는 정책을 작년부터 쓰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공급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것도 좀 지속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이제 또 요번에 5개년 계획,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네. 그때 10년 전 또 딱 시진핑 1기에 3년 차였거든요. 지금 네. 정확하게 똑같은 시기 이제 맞습니다. 연도만 바뀐 건데 네네네. 그때랑 또 중국의 뭐 인구나 이런 게 또 바뀌었으니까 내부에서 수요를 못 찾고 결국 외부에서 찾아야 되고 이번엔 부동산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 거니까 아닐 거죠. 네. 이 인바운드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어떻게 정확한 보세요? 지적이십니다. 되게 좋은 추정이시고요. 실제로 앞으로 시진핑 입장에서 2년 동안 진짜 어떤 미션에 사활을 걸어야 되냐고 한다면 한쪽은 본인이 지금 산업 구조 전환하고 탈부동산 과정에서 제조업을 키웠는데 이제 마진도 안 났고 출혈 경쟁을 하니까 그쪽으로 이제 옥죄는
공급 개혁이라는 걸 하는 거고요. 네. 나머지 한 숙제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서비스업 육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서비스업 육성에서 소비 수요는 이제 서비스로 넘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인프라가 잘 구축되지 않아서 지방 정부 입장에서도 돈을 벌려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외식, 숙박, 뭐 공연, 어떤 여러 스포츠 이벤트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보시게 될 거는 서비스 관련 인프라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뭐 스키장이라든지 중국의 이런 스포츠 이벤트를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들 이게 또 결국에 나중에 가면 중국 투자가 될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고용 문제가 계속 오래된 문제로 지금 가고 있는데 당분간 실업률은 높을 거고 이걸 완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네. 육성이고 말씀하신 인바운드 쪽에서 지금 사활을 걸고 관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본이 과거에 그랬듯 키우는 이유도 결국에 지방 정부도 이제 땅 팔아서 하는 그 어떤 재정 수단이 그렇죠. 완전히 고갈돼서 거지가 됐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동안 저희가 인바운드 관련된 중국의 시내 면세점, 중국의 여행업, 관광 관련된 것들, 또 중국의 에어비앤비스러운 이런 어떤 업체들 네. 다양한 쪽에서 저희가 지켜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거기서 질 좋은 일자리가 장기적으로 나오긴 어렵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쪽에서 일자리를 일단 만들고 팬데믹 이후로 꺼졌던 서비스업의 불씨를 살리는 게 시진핑 입장에서 지금 남은 이제 어쨌건 지금 그 공개된 2년의 임기에서는 그렇죠.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그 이번에 중국 그 시장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수혜를 받을 만한 게 그렇게 딱히 기대할 거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봤을 때 한국이 아니라 그냥 중국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저는 뭐 일단은 국내 입장 얘기도 좀 드리는데 지금 이번에 구조조정 자체는 과거만큼 그렇게 자극적으로 네. 아주 강하게 임팩트를 주긴 국내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 주식 쪽으로 좀 접근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내년에 전면적인 강세장이 온다라고 하면 지금 오른 뭐 테크주가 더 오르고 중국도 반도체 주식도 많이 오르고 항생테크 같은 주식도 많이 올랐었는데 그게 더 가는 거냐? 저는 내년에는 결국에 이런 순환매가 일어나고 눌렸었던 이런 과잉 산업들이 좋아진다면 지금 장표 좀 띄워주시면 5개년 계획이 항상 올해가 이제 마감이고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장세 이제 13, 14, 14 이 넘버가 돼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의 14차, 15차 5개년 계획의 이제 약자들인데요.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올해가 이제 14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5년 차였고요. 이제 이번 다음 주 열린 20일 당대회에서 5개년 계획이 설정이 돼서 내년 3월에 관련해서 이제 내용이 반포가 되는데 5개년 계획이 있었던 시작하는 해는 또 장세가 좋았는데 네. 이번에도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는 이제 정책들이 좀 기대가 되고요. 일단은 정책은 공급 쪽에서 저희가 찾고 있고 수혜를 받는 주가 지수는 결국에 CSI 300 지수 같은 네. 가장 최근 2년 동안 덜 갔던 지수가 순환매의 어떤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게 관련이 되는 게 사실 중국의 바이오 업종도 올해 나쁘진 않았는데 네. 이게 바이오가 여태까지는 약간 우리나라 의료보험 비슷해서 막 약값을 낮추는 것에만 급급했다면 맞습니다. 네네. 뭔가 좀 혁신적인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온다고 저는 듣긴 했는데 네. 또 미국에선 또 생물보안법이다 뭐다 해서 약간 이걸 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의 바이오에 투자하는 분들은 중국이 사람이 많고 하고 임상이 잘 되니까 뭔가 여기서 하면은 외국에 팔 줄 알 것처럼 하는데 약간 생각이 서로 다르잖아요. 네, 입장 그런 차이가 차원에서 내년에 중국의 바이오나 헬스케어는 성장주 중에 우리 못 간 편이긴 하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내년에? 저희는 내년 연간으로 보면은 제약바이오는 좀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 네, 최우선 순위로 좀 보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정책 지원이 좀 계속될 것 같고요. 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단가 부분이라든지 이제 의료보험화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후려치고 마진을 꺾고 또 수급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투자 심리가 안 좋은 지가 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올해 뭐 잠깐 반짝한 혁신 의약품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내부적으로 이제 임상이나 이런 것들 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해주고 네. 마치 로보택시를 밀어주듯이 내부적으로 이제 판을 좀 깔아줄 것 같고요. 민영기업들이 좀 많이 해당되는 산업이라서 올해 이제 중국이 과거보다 좀 바뀌고 시장이 조금 그나마 중국에 대한 비관이 좀 낮아진 것 중에 또 하나가 민영기업 주도로 뭔가를 좀 하려고 그러면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좋아하시거든요. 네. 알리바바 탄압이나 뭐 몇 년 동안 플랫폼 규제했던 것들 싫어하셨듯이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도 결국에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생물보안법 이런 것들 영향이
결국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2, 3년 동안 본인들의 어떤 생산력이라든지 또 내부적인 지원 그리고 이번 5개년 계획 안에서도 상당히 보조금이 직접 들어가는 몇 안 되는 산업이 될 것 같아서 관련된 투자는 내년의 기회 요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네. 중국의 바이오테크든 중국의 이런 원격 의료든 네. 주로 이제 이게 홍콩에 많이 있는데요. 네. 항생테크 지수에 있는 이런 제약바이오 쪽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의 당대회 아까 네. 몇 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20일에 개막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뭘까요? 근데 이번에 두 가지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보통 5개년, 그러니까 5년짜리 임기에서 7번 정도 당대회를 하는데 이번이 4중전회라고 해서 이제 7번 중에 4번째 회의인데 원래는 순서가 꼬여서 그러니까 시 주석이 3년 차, 그러니까 3기부터 좀 파격을 하면서 이 당대 순서도 좀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번에 5중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4중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5중전의 성격을 좀 띌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위급 인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석인 자리들이 좀 많아서 우리로 치면 장차관급들에 대한 인사가 좀 있을 거고요. 혹시 궁금해하시는 그런 후계자 지정이나 네. 이런 것들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정도 급은 없을 것 같고 그냥 공석들을 좀 채우는 자리, 뭐 군부 인사의 변화나 이런 것만 저희가 좀 평가해드릴 것 같고 두 번째는 역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설정하는 자리가 폐쇄적으로 3일 동안 진행하고 마지막에 발표를 하는데 관련된 회의 내용이 다 나오진 않지만 5개년 계획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시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수혜 산업들이 대체로는 당연히 피지컬 AI 쪽. 피지컬 AI. 네, 그리고 앞서서도 지방 정부가 이제 뭐 사실 신용불량이 됐고 지금 돈이 없는데 이제 보조금을 다 줄이는데 어떤 산업은 그나마 아껴서 선택과 집중할 거냐인데 당연히 피지컬 AI 쪽 관련 지원도 있겠지만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쪽 그리고 통상적으로 중국도 5개년 계획 시작이 될 때 보통 방산, 국방주나 이런 것들이 중국 내에서 되게 좋았는데요. 마침 또 최근 한 6개월 정도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방산주들도 저희가 좀 주목을 하고 있고 그래서 큰 틀에서는 5개년 계획과 고위급 관련 인사가 있고 요번에 혹시 내용 중에 5개년 계획인데 이제 장기 성장 목표를 제시를 할 텐데 혹시 몇 프로를 제시하는지 또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의 하단을 좀 좌우할 거라서 혹시 4.5% 이상으로 이번에 제시를 하는지 혹시 5%인지 뭐 이런 수치들도 저희가 좀 다음 주 한 수요일쯤에 네. 평가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5개년 계획은 단기 부양책이 나오는 자리는 아니고, 그러니까 당대 자체는 그래서 이번 당대 내용 자체는 인사 쪽에서 어떤 충격적인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5개년 계획 관련해서 무난하게 발표를 하는지를 좀 지켜보시고 이러고 이제 또 에이펙까지 연결되는 또 숨가쁜 일정들이 좀 있어서 또 20일 날은 또 중국 GDP도 나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음 주가 이벤트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평가해드릴 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